임신 중의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엽다. 뭐 생김새도 딱 쌍둥이네요. 쌍둥이인가요? 네, 너무 닮았네. 그래 보이네요. 똑 닮은 두 아이는 2021년 10월 25일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는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도 형 동생이 있죠. 뭐 몇 분 차이로? 한 30초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쌍둥이잖아. 그럼 어허, 그 쌍둥이지. 근데 쌍둥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귀여운 아기들이 가진 출생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카라 윈홀드와 블레이크 부부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두 사람에게 찾아왔고요. 부부는 매주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참 낳아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아우, 저 심장박동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것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심장 소리만 키워서 그렇죠. 들려줘. 좀 어떻게 들려? 물음차 막. 오,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아, 비슷해요 그래? 지금 그 소리랑. 이게 진짜 똑같아. 아, 진짜요? 새롭게 개인기 하나 얻어가네. 아기 심장 소리. 아, 애기 심장 소리 개인기.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가 알게 된 충격 사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임신 중인데요. 또 임신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라는 일명 중복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Went in 7 weeks again just to check, and I had my husband would come with me, and there was another baby. He was not there in the first sonogram at 5 weeks. It was definitely a shock.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진.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을 때 네. 미처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를 이 여의사가 못 봤. 아닙니다. 에이 설마. 사실 중복 임신은 의학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임신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추가 배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서 난자가 배출되기 어려운데 중복 임신한 여성은 임신 중에 난자를 배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이게 부분이었어요.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네. 거죠. 두 번째, 임신한 여성의 자궁경부에서는 두꺼운 점액이 생성, 정자가 통과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지만 중복 임신인의 경우 정자가 이를 통과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뒤늦게 수정된 수정란이 이미 임신에 공간이 부족한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은 이 역시 통과합니다. 그렇게 아주 희박한 세 가지 확률을 모두 뚫어야 중복 임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21년 10월 25일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으로 결정된 콜슨과 케이든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말씀한 것처럼 임신 중에 또 배란이 된 거고 자궁 구조가 바뀌고 입구가 더 좁아졌는데도 그걸 뚫고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수정이 됐다고 해도 착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아이들이네요, 진짜. 사실 이 두 아이를 갖기 전에 부부는 세 번의 유산을 겪으며 난임으로 힘들어했었는데요. 어쩌면 아기를 갖기를 염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닿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그 남자가 겪은 백신의 모모.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숱한 사람이 부작용을 호소. 그런 가운데 한 남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제겐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뭐 백신 덕분에 코로나에 안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다 이런 정도지 뭐 축복이자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렇지, 그냥 다행 정도지. 어. 가벼운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심장 통증에 심낭염까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 코로나19 백신.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이는요. 인도의 50대 남성 둘라찬드 문다. 문다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
평소 전혀 거동할 수 없어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한 방으로 단 하루 만에 침대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걸었습니다. 에? 4 तारीख को इसी मंथ के 4 तारीख को उन्होंने वैक्सीनेशन लिया कोविशील्ड वैक्सीन 신기하다. 이게 된다고? इसके बाद 5 तारीख से उनमें उनके 지금 परिवा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인터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리가 날 때쯤 백신 맞은 거 करने 아닌가? लगे पैर जो उठ के बैठ जाने लगे और खड़ा भी होने लगे 자, 이 문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그래. 갑자기 기적처럼 두 다리가 회복됐다고 주장.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일은요. 백신 접종 후에 다리도 움직이고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백신을 맞고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목소리까지 회복됐다는데요. 특히 최근 1년 동안 문다의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가끔 약 중에 원래 원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는 비아급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호르몬이 이렇게 비슷한 데 와가지고 그렇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 백신은 사실 우리가 호흡계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인데 이건 신경이란 말이에요. 난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2021년에도 문다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의사는 정말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덕분에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3위 공개합니다. 장기가 뭐뭐 미스터리 신체의 비밀. 자, 두 기자님께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 가슴. 왼쪽입니까? 네. 그럼 간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가는 그 아래. 아니 그 약간 등 쪽에 있죠 이게. 부었네요. 다들 이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통 제 위치에 있어야 기능도 제대로 하고 네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탈장이죠. 아 이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증상을 좌우 박균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2,000명 중에 1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박균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1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Funny because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어했을 거예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1을 공개합니다. 모모를 그리는 남자. 1965년 프랑코 마냐니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이상한 중병에 걸린 프랑코. 심한 발열과 발작, 망상 증상은 물론 종종 정신을 잃기까지. 결국에 입원한 프랑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며 심하게 앓은 프랑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도 생생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코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환각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이탈리아 폰티토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환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치도록 생생한 환각. 프랑코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확장된 동공. 그 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고향 폰티토의 집과 건물, 거리, 환경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D 체험이라도 하듯 너무도 생생했던 고향의 풍경. 그 환상에 압도된 프랑코는 붓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코의 그림이고요. 우측, 오른쪽이 실제 그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야, 거의 흡사하다. 저 그림 보세요. 사진이라고 봐도 믿을 만하죠. 아니 사실 뭐 우리 추억 속에도 옛날 고향 아니면 살던 곳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은 해도 자 저렇게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똑같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준 프랑코. 그런데 저는 요리사 일을 했었을 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적이 없죠. 프랑코는 놀랍게도 평생 그림의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또한 프랑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생한 기억이 그를 지배하죠.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저런 걸 이제 그림에서는 극사실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저것도 사실 또 어려운 어떤 풍이에요. 되게 어렵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리는 스타일인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저걸 또 그려낸다는 게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대로 그려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실력 자체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프랑코의 머릿속에 펼쳐진 신비의 환상.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는 메모리 아티스트, 즉 기억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코는 주로 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기 전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1943년 이전의 이탈리아 폰티토만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모습이네요. 기억만 그리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 어쩌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불러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캔버스 속 마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9위를 공개합니다. 뇌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번 특종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실까요?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 기억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8일을 공개합니다. 태아 안의 모모 미스터리 임신. 2006년 칠레 테무코. 임신 중이었던 미첼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뱃속에 태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출산 앞두고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미첼. 아, 이거 뭐 중복 임신 아니에요 또?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어허.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태아 안에 또 다른 태아가 있어요. 바로 태아의 위장 속, 한마디로 태아 속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태아 속에 태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위장 속에. 위장 속에요? 그렇죠. 아, 뱃속에 들어 있었다고? 태아의 위장 속에 태아가 있다고요. 태아 속의 태아는 의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임신 중에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태아 5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 칠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아 속의 태아는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오류가 발생. 세포가 적절히 분열되지 않아서 쌍둥이 배아가 다른 배아에 흡수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태아는 약 10cm 크기로 팔과 다리, 또 부분적으로 발달한 척수는 있었지만 머리가 없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럼 그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태아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통해 위장 속 태아는 분리했고요.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와. 천만다행이네. 모모를 기증받은 남자. 2003년 미국 뉴욕. 63세 남성 윌리엄 쉐리든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미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렵네요. 제가 워낙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요. 하얀 것은 도화지요, 검은 것은 연필이요. 그저 낙서 같은 것을 그릴 뿐. 아주 간단한 일직선을 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쉐리든. 요식업에 종사했던 쉐리든의 그림 실력은 유치원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쉐리든이 기적적으로 한 남성의 심장을 이식받은 뒤 그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쉐리든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마치 제가 고흐가 된 것처럼 막 영감이 떠올라요. 뭐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담당했던 미술 치료사마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쉐리든의 그림 실력은 급 상승. 마치 어떤 계시라도 받은 듯 쉐리든은 예술적인 영감들이 팍팍 떠올랐습니다. 일직선 하나를 긋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야생동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멋지게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등 아주 수준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던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 재능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못지않은 그림 실력을 갖게 된 셰리든 본인도 어리둥절. 진짜 신기하다. 자, 그 원인이 심장 이식 수술 때문이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2006년 장기 기증자의 어머니를 만난 셰리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드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에게 예술적 재능이 있었나요? 어머, 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들 네빌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답니다. 알고 보니 셰리든에게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20대 남성 키스 네빌은요. 미술에 아주 재능이 넘쳤던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요. 셰리든이 심장 기증자인 네빌의 그림 실력까지 함께 이식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셰리든의 사례처럼 장기 이식 후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습관이나 성향 등이 전이되는 현상,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 현상을 두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심장에 그러면 뭐 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따라 미술 실력이 딱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안 그려서 모르시겠지만요. 그림을 그린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축 뻗어나갑니다. 누가 보면 뭐 반센트 빈곤인 줄 알겠다. 이게 마음으로 그리는, 심장으로 그리는 게 그림입니다. 어허. 예. 자, 지금까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심장과 함께 전해진 예술적 재능, 인체의 신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후 돌아온 시력. 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 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크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냥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크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크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그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희한하네. 생맹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명이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아예 않잖아요. 구분을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그럼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저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명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180도 달라진 그녀의 비밀.
오랜 병원 생활 끝에 가족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된 29세 여성 수지. 그녀의 어머니는 집밥이 그리웠을 딸을 위해 딸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와, 엄마표 칠면조율이다. 이게 얼마만의 고기야. 이 냄새. 미트볼이나 먹어야겠다. 이것도 못 먹겠어. 아니 엄마표라며. 네, 그거 원래 먹던 건데 왜 그래? 그죠? 식성이 바뀐 건가?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VVIP였던 수지는 패티의 냄새만 맡아도 질색팔색, 고기 러버에서 하루아침에 채소 러버로 식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녀의 식성이 바뀐 이유는 다름 아닌 장기 이식 때문. 사실 수지는 심장 내막염으로 인한 심근병증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스터리한 사실은 기증자였던 19세 여성 사라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심장 이식 후 수혜자의 식성이 기증자의 식성과 닮게 된 건데요. 야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저기 세포 기업 그런 건가? 셀룰러 메모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혜자인 수지에게 일어난 변화는 식성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쿵쿵거려요. 라며 고통을 호소. 무엇보다 검사 결과 그녀의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지가 겪은 이 증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증자 사라가 숨을 거두기 전 메모로 남긴 증상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수지는 심장 이식 전엔 동성애자였지만 생전 이성애자였던 기증자처럼 성적 지향에도 변화를 겪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수지의 가족들 역시 그녀에게 생긴 많은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우리가 아는 심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나 보다. 너무 여러 기능이 있네. 이 정도면 심장에 어딘가에 뇌의 일부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인이 남긴 추억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못 느끼는 사람. 2019년 영국 인버네스. 71세 여성 조 카메론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머, 너 팔이 이상하게 매달려 있잖아. 에? 아니, 또 부러졌네? 롤러 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던 그녀. 그런데 엄마가 부러진 팔이 이상하게 매달린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녀는요, 골절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파 죽잖아요. 원래 아니 부러지면 조금만 아프고. 생채기나도 얼마나 아파. 금방 가도 아파. 근데 부러진 걸 몰랐다가 이러고 다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그녀는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능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론은 오븐에 살이 데였을 때도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고서야 아이고 타고 있구나, 자신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 그리고 그녀에겐 출산의 고통조차 딴 세상 이야기. 엄마.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저 간지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65세가 되어 관절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진통제 없이 멀쩡했을 정도로 신체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을성이 있으신 게 아니라 고통을 아예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원래 고통이 오는 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네. 반응이잖아.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그냥 방치해봐. 완전 덧나지. 그러니까. 그렇지. 카메론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카메론의 증상에 유전학자들은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녀에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통증과 기분, 기억력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보유. 또한 진통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유전병을 갖고 지금 살아남으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선천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고통받는 분한테 이게 조금 활용이 돼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런던대학교 제임스 콕스 유전학 박사는요,
매년 3억 3천만 명이 수술 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메룬의 유전자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카메론 유전자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2위를 공개합니다. 눈을 뜬 모모. 1998년 20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 진단을 받은 독일 여성 미아. 그녀는 안내견과 함께 지내며 어둠에 익숙해졌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이럴 수가. 환자분 이거 보여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아는 놀랍게도 시력을 회복. 이는 의학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의료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미아가 눈을 뜨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수술이 아닌 심리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미아에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아저씨, 상담 그만하고 저 집에 보내주면 안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라 말하고 싶지 않네요. 굿모닝 의사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명 판정 13년 후 미아는 10대 소년, 영어를 쓰는 인격 등 무려 10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후 10개 인격 중 10대 소년의 인격이 기적적으로 잡지 표지의 단어를 읽기 시작, 이후에 문장까지 읽으며 점차 시력이 좋아졌고요. 놀랍게도 시력을 잃은 지 17년 만에 10개 인격 중 무려 8개의 인격이 시력을 회복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아니 의학적인 치료가 없이 눈을 뜬 것도 미스터리인데 다른 인격을 가졌다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의 인격은 눈이 보이고 몇 개의 인격은 눈이 안 보이고 이것도 진짜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미아를 치료한 의사들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녀는 심리적으로 실명을 선택하는 시민성 실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시력을 마치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특이하다 진짜. 그동안에 이제 봐도 본 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해리성 정체 장애 하면 저는 그 드라마 중에 지성 씨가 연기했던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역할이 이렇게 신체 기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체 기관의 능력까지 이 바뀐다는 겁니다. 참 인간의 소울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을 스스로 선택하는 놀라운 미스터리. 그녀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스라엘 골란 고원의 한 마을. 2살 아이 오닐 마흐무드의 가족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닐, 엄마 말 따라해봐. 엄마, 오닐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오닐이 2살이 되도록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발달에 따라서 뭐 18개월 보통 지나면 이렇게 옹알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쉬운 뭐 엄마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2돌이 지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 이거 좀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비록 알아들을 순 없지만 오닐은 점차 무언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옹알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오닐. 그런데 오닐의 말을 들은 부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너무 잘했나?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 어머님 기침은 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갑자기 왜 밥 안 주나?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2살짜리가? 말 한마디 못하던 오닐이 유창하게 뱉은 말은 바로 It's me. Hi. What are you doing? It's wonderful. 이스라엘 국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영어를 어떻게 해? 주변에서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네.
오닐의 가족들은 해외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닐이 TV를 통해서 영어를 접했을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자에 따르면 3살이 된 오닐은 묘하게도 영어권 가정에서 자란 3살 아이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고요. See the smoke. The smoke? Where do you see the smoke? See it. Look, it's here. 반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오닐의 모국어인 아랍어는 또래들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저 모르던 언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모국어는 또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기이한 오닐의 사연은 이스라엘의 현지 방송에 소개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오닐의 말투는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억양.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부활 이런 거 한 거 같아. 오. 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활이요? 아니, 그러니까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어떤 분이 저 아이의 몸으로 부활을 한 거죠. 아니, 너무 먼데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도 아니, 그쪽이잖아요. 뭐 부활이 뭐 마일리지 따져가면서 다닙니까? 영혼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아니, 거지.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설명은 나도 못하지. 못하면은 내 말을 믿어. 아 진짜.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오닐은 영어를 사용하던 파키스탄 남자의 영혼이 환생한 게 분명합니다. 내 말을 내가 연기해 주게. 오닐 가족과 그 지역민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는 종교 드루즈 신자로요. 봐봐. 오닐이 전생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생에서도 아랍어보다 영어로 먼저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다 환생까지 나왔네요. 환생한 영혼 입장에서는 알아보고 어렵죠. 근데 영어 쓰던 사람이. 아이 기정사실화하지 말라고 이걸. 전혀 배운 적 없는 영어로 말하는 아랍아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의 환생인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을 찾은 52세의 여성 카렌 키건. 의사는 그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이에 키건의 남편 맥스와 새 아들이 신장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키건. 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혹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닌가요? 키건 씨의 DNA와 불일치해서요. 아, 말도 안 돼요. 두 아들 모두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내 친아들이라고요.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그녀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의심부터 서겠지. 아니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게 아빠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다른 거는 아니 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냥 뭐 드라마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두 아들의 DNA가 키건의 남편 맥스와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DNA 검사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냥 검사할 때 오류였을 것 같은데. 오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의료진이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던 키건과 두 아들의 DNA가 이번엔 일치. 뭐야? 키건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한 가정을 그냥 그래. 그때가- 만들 5만 가지 뻔했죠. 생각을 다 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요. 최초 검사와 이후 진행된 검사 결과 모두 오지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검사 결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사실 키건은 키메라 증후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키마이라처럼요. 그야말로 인간 키메라였던 겁니다. 키메라? 그런 게 있어요?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DNA 배열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전 조직이 몸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키메라가 한 몸에 다른 동물이 섞여 있는 생물인 네.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키메라 증후군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 형질, 즉 두 종류의 DNA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10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키메라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의료진들이 키건의 머리카락, 피부, 갑상선 등 신체 곳곳의 조직들을 검사한 결과 키건의 신체 내에서 전혀 다른 DNA들을 발견.
이 또 다른 DNA가 친자가 아닌 줄 알았던 두 아들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에 의학회에서는 키건의 어머니가 이란성 여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 합쳐져서 하나의 태아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건이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 쌍둥이의 세포가 근육이 흡수되는 바람에 두 가지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진짜 키메란 거네 그러면? 인간 키메라. 인간 키메라, 인간과 인간 키메란 거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인간 키메라. 언제쯤 그 출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공개합니다. 새해 당신의 유전자는 안녕하십니까? 프리안 주식회사의 CEO 한석준. 그가 드디어 2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됐는데 아빠, 저예요. 아빠가 했다가 찾던 딸 저예요. 괜히 찾았다 싶겠다. 아빠. 아, 속지 마세요. 쟤는 아빠 재산을 노리는 나쁜 기집애예요. 진짜 딸은 잘 알고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드라마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지치에서 유전자 검사 의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전자 검사가 친자 확인만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회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저 정확히 뭔지 친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의 새로운 기능, 활용법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딱 내 침 한 방울 정도면 내 몸에 필요한 정보, 건강 상태를 아주 쏙쏙 알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해 알맞은 다이어트 방법도 제시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여러 잔씩 마시는 커피, 이 또한 나의 카페인 대사율까지 측정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면 좋을지 이거 맞춤형이네. 섭취량까지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전 세대를 불문하고 고민하고 관심 갖는 분야, 바로 탈모. 이것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유전자 분석 검사. 무엇보다 편리한 점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가정용 키트로 집에서 쉽게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업체에 보내면 약 2주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건강보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프고 나서 치료비를 쓰는 것보다 미리미리 아프기 그럼, 전에 예방을 이걸 하자. 예방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절약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아우, 같아요. 제기하겠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마의 삼각. 지난해 9월 중국 저장성에 사는 한 50대 남성이 이것을 했다가 입술 부근 조직이 괴사하고 고열과 함께 비정상적인 혈압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 입술에서 약 8cm에 달하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뭘 했길래 저렇게... 네, 뭘 했길래. 또 지난해 12월 13일엔 중국에 사는 10살 소녀 샤오메이가 무심코 이것을 했다가 5시간의 뇌 수술 끝에 종양과 8ml의 고름을 제거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대다수가 일상처럼 무심코 하는 이것. 바로 여드름과 피지를 짜는 일입니다. 나 아까 하나 짰는데? 왜요?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군요. 어디 있는 거 짰어요? 나 왜 이래? 여기요. 여기요. 맞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보 형 어떡해. 특히 두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얼굴 속에 마의 삼각지대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죠. 야, 이게 부위가 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 뭐야. 얼굴 미간부터 윗입술 양쪽 끝을 따라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마의 삼각지대입니다. 아이, 저는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한 기자님은 다행히 여기를 짰기 때문에 살았네.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요. 이곳을 지나는 혈관은 뇌로 흐르는 정맥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난 여드름을 함부로 짰다가는 고름이 혈관 안으로 침투해 뇌수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 살벌하다.
그렇게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요.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폐혈증이나 장기 손상 등 정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정말 간단합니다. No touch! 건들지 않는다. 가급적 맨손으로 저 마의 삼각지대 부분에 여드름이나 피지는 짜지 않는 게 좋고요. 반드시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11위 공개합니다. 팝 디바 머라이어 캐리의 기록을 꺾고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순위 B 차트에서 46주간 1위를 기록한 팝의 여왕 케이티 페리. 폭발적인 가창력뿐만이 아니라 아주 글래머러스한 환상 바디를 자랑하면서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셀럽인데요. 그런데 다이어트 푸드만 먹으면서 세상 관리를 할 것 같은 그녀가 즐겨 먹는 음식이 말이죠. 전 기자와 아주 비슷합니다. 설마요? 피자, 햄버거, 핫도그 이런 겁니다. 웰컴. 증명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런 걸 드세요, 실제. 사기 캐릭터네. 아니 저렇게 근데 먹습니다. 뭐 자기만의 특제 뭐 비건 소세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뒤를 캐봤습니다. 뭐랄까, 저는 이것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녀석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니까요. 케이트 페리가 호르몬이 많이 도른 버전이네요. 남성 호르몬이 예, 높아요. 예. 네. 저렇게까지 극찬하면서 좋아하는 이것에 다이어트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정체는 바로 M-플랜 다이어트. 여기서 M은요, M for mushroom, 버섯이었습니다. 뭐야, 버섯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버섯, 이 우습게 볼 녀석이 아닙니다. 일단 100g당 약 30kcal로 칼로리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매우 뛰어나서요. 최적의 다이어트 푸드인데요. 특히 배설력을 올려주는 키토산 성분과 함께 노폐물과 지방 배출에 도움을 줘서 셀룰라이트 분해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허벅지, 골반 등 특정 부위를 더 효과적으로 빼주면서 S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비타민 B와 철분 등이 함유돼 있어서 다이어트하면서 약해지기 쉬운 머리카락, 손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티 페리만의 M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2주 동안 매일 한 끼는 무조건 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데 버섯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지 먹어요. 단 조리할 때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 주로 굽거나 삶는 게 좋지만요. 그녀는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여성분들, 버섯이 또 달리 보이죠? 역시 할리우드에서 넘어온 소식입니다. 출산 후에 리즈 몸매 경신한 아만다 사이프리드, 군살 없는 바디라인을 자랑하는 레이디 가가, 그리고 숨막히는 볼륨감의 린지 로한까지 소중히 손에 꼭 쥐고 가는 저것, 핸드폰. 사진 속에 보입니까? 머컵. 차례 차. 텀블러. 티. 네, 저것이 바로 콤부차라는 겁니다. 들어봤어요? 콤부차? 콤부차? 기원전 200년 중국이 진시황이 불멸을 위해서 매일 이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과연 콤부가 뭐길래 진시황까지 싶으시죠? 설명드리면 콤부란 여러 효모세포와 미생물로 구성된 일종의 진균인데요. 콤부와 음료를 섞어서 쉽게 말하면 발효티, 즉 차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시중에서 콤부 배양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용기에 넣고 취향에 따라 홍차나 녹차 1리터를 부은 후에 설탕을 5스푼 정도 넣어 1, 2주 숙성시키면 콤부차가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콤부차는요, 체내 독소 배출에 좋은 글루콘산, 면역력 증진과 소화작용, 위장과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콤부, 티백 등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요,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네. 하루에 석 잔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 콤부가 발효를 거치면서 시큼하고 톡 쏘는 맛이 나는데 이때 약간의 알코올이 생성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 또는 신장 질환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이번에 9위 공개합니다.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이유. 이야, 궁금하다 이거. 나한테 이거 하는 궁금하시죠? 네.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 날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살쪄요. 숨도 입으로 쓰면 살찝니다. 기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난 물만 먹어도 살쪄. 나지. 난 쟤랑 똑같이 먹는데 왜 나만 쪄? 만약 그 이유가 세균 때문이라고. 또 균이야?
이름부터 뚱뚱한 뚱보균 때문일 수가 있답니다. 단언컨대 내가 제일 많겠네요. 나도 장난 아닐 것 같아. 자, 대장에는요, 실제로 무려 100조 마리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장내 유해균 중 피그가 아니라 피르미쿠테스, 뚱보균이 문제인데요. 모양 자체가 핵 비호감이네요. 아니, 저 뚱뚱하게 생겼죠. 저 사진만 보면 그냥 쌀 같아요. 이 뚱보균이 당분의 발효를 촉진시키고요. 지방이 분해되면 나오는 지방산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만들어서 몸에 그냥 쭉쭉 밀어 넣어주는 거죠. 진짜 옥상으로 따라와. 아, 자, 그런데 특히 더 위험한 건요. 뚱보균이 만들어낸 지방산은 주로 내장 지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내장 지방은요, 또 독소와 염증을 만들고 독소와 염증은 장속 유해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뚱보균의 축제입니다. 뚱보균의 메비우스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우, 짜증나. 정말 당장이라도 내 몸속에서 뚱보균을 아웃시키고 싶은 마음이 마구 드시죠? 들죠. 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몸에 미처 다 흡수되지 않으면 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때 유해균을 흡착시켜서 이 섬유질이 함께 배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자도인 푸른이나 양배추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난 균만 관리하면은 난 빠질 수 있어. 관리가 어렵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양배추 먹을 거예요? 양배 먹죠. 그래요? 네, 아니 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너무 많습니다. 뭐 고구마도 있고요. 고구마. 예, 거기에 한 끼는 반드시 버섯을 드십시오. 오, 그러면서 목마르면 콤보차를 드시고요. 오 좋아요. 아, 정리 잘하네. 예.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8위 공개합니다. 당신은 거짓 배고픔의 노예? 밤만 되면 오늘은 뭐 시키지 하면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뒤적이는 당신. 이제 그만 스탑! 당신은 이미 나이트 이팅 신드롬, 야식 증후군 혹은 야간 식이 증후군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야식 먹는 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게 증후군으로까지 부를 수 있는 어떤 심각한 건지 몰랐네요. 처음에 한두 번이던 야식 횟수가 주 3회를 거뜬히 넘기고 하루에 섭취하는 킬로칼로리의 절반이 오후 7시 이후에 먹는 거라면 밤에 식욕을 촉진하는 식탐 호르몬 그렐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안 고파도 고프다고 느끼는 거짓 배고픔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야식이 또 습관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살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게요. 야식을 먹으면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고혈당증이 나타납니다. 지금 뜨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겠다. 자, 제가 방송 전에 기자들한테는 10개 항목을 테스트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나도 야식 증후군? 자, 여기서 2개 이상이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고요. 3개 이상이면 거의 빼박 야식 증후군 확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 자가 테스트 결과지가 저한테 있는데 저희 셋 중에 오 기자님 빼고는 저희 둘 다 뚱봅니다. 저는 뇌로 인지하기 전에 얘가 누르고 있어요. 내가 뭐 한 거야? 띵동 와 있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밤만 되면 내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야식 증후군. 오늘부터 이겨내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최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시간? 그런데 만약에 너무 심한 허기가 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 꼬르륵거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야식을 먹더라도 치킨, 족발 이런 건 스탑! 대신에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런 거를 냉장고에 꽉 채워두세요. 야, 뭐죠? 이거 알아놔야 되는데. 아주 맛있는 겁니다. 네, 뭐예요? 우유 한 잔이나 오이나 토마토처럼 토마토 좋지. 포만감은 큰데 위에 부담이 적은 가벼운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 대리 잘 안 씻고 다니나 봐. 목 뒤에 뭐 이렇게 때가 꼈어. 혼자서 티 내는 거 뭐야. 목 뒤에 검은 큰 살이 생기는 피부 질환, 흑색 가시세포증입니다. 저 그냥 목주름 아닌가? 이게 뭐야? 자, 뭐가 이렇게 쓸리거나 그런 거 아니야? 때가 져 있잖아요. 그 정말로 그냥 목대 같아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인 NHS에서는요,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흑색 가시세포증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살이 갑자기 많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옆에 부모님,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귓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귓볼. 귓볼. 자, 사진처럼 저렇게 귓볼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내 K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만약에 귓볼에 주름이 있다면 치매 또는 심장질환에 신호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정말? 우리 괜찮죠? 세로 주름인가요? 세로 주름. 없는데 다? 없어.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감독님 클로즈업 좀 해주시겠어요? 보여요. 여기 귀를 보시면은 진짜? 아니 그냥 대놓고 주름인데? 아 어떻게 우리가 아 정말? 호르몬 빼고는 뭐 진짜? 그냥 확인해봐. 그거 어떻게 확인해 보지? 만약에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은요, 귀를 MRI로 찍으면 미세혈관들이 막혀 있는데 이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내과 저널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 200만 1명 중에 무려 78.8%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혈관과 연결된 그 징후인지 아니면 그냥 생긴 주름인지 모르잖아요. MRI 찍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진짜 알아봐야겠네. 알아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통증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요. 위나 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증들이 말이죠. 뇌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줄기에서 나온 감각신경이 신체 여러 부위에 분포해서 생기는 통증. 이런 통증을 전문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도와 어깨는 전혀 다른 부위지만 같은 감각신경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식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연관통들을 짚어드립니다. 왼쪽 팔, 왼쪽 손바닥 또는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심장병. 오른쪽 어깨 아파? 아니야. 아 깜짝이야. 아, 나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설렁해. 말 안 할게, 말 안 할게. 말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픈 건 말을 해야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이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이 아프다면 담석증. 오른쪽 날개뼈 부근에 통증이 있다면 폐질환. 척추 왼쪽 편을 따라서 통증이 있다면 위나 십이지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죠? 아니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혹시 네. 참고 있어요?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고 한번 얘기해.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자,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5위 공개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뉴스에서 이 병 때문에 쓰러지거나 목숨까지 잃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우리 몸은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을 수축해서 열 손실을 억제하는데 만약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이 돼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당할 수 있는 이 병. 정말 흘려듣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들. 일단은 가위로 찢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 오는데요. 통증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3시간, 길게는 1일에서 3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심근경색 환자의 무려 4분의 1 정도가 이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 대신에 구토나 구역질 등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어떤 체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심근경색이랑 소화기 쪽 그 통증을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네.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면 구토나 구역질을 할 때 몸을 움직일수록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 심하다 싶으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꼭 곧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셔야 돼요. 통증이 느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환자들에게는 다행인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빨리 차라리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 일단 크게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흔히 신진대사 증후군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흡연까지 한다고요? 바로 심근경색 위험이 42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 중에 복부 비만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 발병률이 무려 68배로 껑충.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자분들 진짜 이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겨울 산행과 새벽 운동을 하지 마라. 특히 혼자서 등산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심근경색의 생존 가능 시간은 약 180분으로 만약에 등산하다가 변을 당하면요. 발견도 또 병원으로 가는 시간까지도 그냥 골든타임을 다 놓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실내외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귀와 목을 따뜻하게 해서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안겨준 천사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2번이나 무사히 태어났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미국의 텍사스 한 아동병원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이 기적적인 출산 스토리는 엄마 마가렛 부모가 린리를 가진 임신 16주차 때 일어났습니다. 태아가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천미부 기형종이라는 건데 꼬리뼈에서 발견되는 종양입니다. 3만 5천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이 희귀 종양은요. 태아의 혈액 흐름을 막고 심할 경우엔 종양이 태아만큼이나 커져서 태아체 내 피를 다 흡수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과 산모는 고심 끝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출산 전에 종양 제거 수술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 3월 산모의 자궁을 열어서 아직 24주밖에 안 된 태아를 꺼낸 뒤에 꼬리뼈에 있던 종양을 제거합니다. 여기 종양 덩어리였어. 다시 태아를 자궁에 넣었습니다. 자칫 태아는 물론 산모의 목숨까지 장담 못할 정도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이 대수술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의료진은 결국 성공적으로 봉합 수술을 해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했다고 하고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6월 6일 약 2.4kg의 몸무게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린리는 2번째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의 사상 초유의 수술로 2번이나 무사히 태어나 출산의 기적을 보인 아기가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를 떼기 일보 직전 죽음의 문턱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준 아기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1살 된 마루아는 알 수 없는 증세가 계속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도 마루아의 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체불명의 뇌손상 바이러스가 마루아의 몸에 퍼지는 것을 막고 치료 중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물로 인위적인 혼수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2달간 계속된 치료에도 마루아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의료진 측에선 만약 마루아가 눈을 뜨더라도 스스로 먹거나 걷는 일은 물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루아의 부모님은 쉽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말이죠. 고통받는 딸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장치를 떼기 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마루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그때 마루아, 마루아. 몇 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마루아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겁니다. 마루아. 눈물이 맺힌 눈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빠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다시 희망의 끈을 잡은 아빠. 딸인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입니다. 때때로 웃기도 하지요. 매일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는 계속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소식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은 게 제가 약간 태어날 때 약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그 케이스 있어. 예, 그래갖고 한 반쯤 질식이 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요. 가끔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진짜 착하게 살라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저런 소식 들으면 정말 진짜 좀 제일 같아요. 남 얘기 같죠? 네, 진짜 응원을 보내게 되네. 네. 마루아. 릴리와 마루아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강 근처에는 밤만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3, 4 모여서 스마트폰 플래시를 깜빡깜빡하며 어딘가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들이 보내는 이 미스터리한 불빛 신호의 정체는 잘 자라는 인사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0년 미국의 만화가 스티브 브로스니에는 자신이 26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헤즈브로 어린이병원의 어린 환자를 위해 특별한 일을 계획하는데요.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의 자전거에 달린 전조등을 깜빡깜빡하며 아이들에게 잘 자, 내일도 힘내자 라는 뜻으로 신호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스티브의 이런 작은 행동은 뜻밖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불빛 신호를 본 아이들이 무척 신나한 거는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병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사라지고 긴 병원 생활로 외로워진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본 스티브는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2015년부터는 대대적인 굿나잇 불빛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후 스티브의 사연을 하나둘 접한 사람들은 매일 밤 프로비던스 강 근처에 모이기 시작해 강 건너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향해서 스마트폰 플래시나 손전등을 4차례 깜빡이며 잘 자요라는 신호를 보내줬고요. 병원 앞, 강 위의 예인선들까지 조명을 깜빡였고요. 근처를 지나는 경찰들도 합류해서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단체로 모여서 굿나잇 인사를 저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굿나잇 불빛을 받은 병원들의 아이들은요. 손전등을 2번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워라는 뜻을 이렇게 답신을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혼자가 아니야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돈과 뭐 힘이 필요한 기부가 아니어도 그죠? 저 마음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받겠어요, 저 아이가. 이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식구 10입니다. 8년을 기다린 기적의 결혼식. 결혼식장이죠. 죄송합니다. 올해 결혼식도 내년으로 미룰게요. 네 얘기니? 들어보시죠. 일본 얘기입니다. 자, 일본 오카야마 현의 한 결혼식장에서요. 무려 8년이나 식을 미룬 커플이 있다는데요. 8년. 자, 이게 무슨 민폐 고객이냐고요. 자, 하지만 이 민폐 고객은 곧 일본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릴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2007년 3월 타카시와 마이 커플은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여느 예비 부부처럼 알콩달콩 신혼 살림을 준비하던 그때 예비 신부 마이 씨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오빠,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당시엔 결혼식 준비에 피곤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여긴 증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이상 증세는 더욱더 심해졌고 계속되는 그녀의 원인 모를 행동에 결국 그녀는 정신의학과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 중이던 마이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마이의 난소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요. 이걸 모른 채 그 종양은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선 종양을 제거하러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종양은 제거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카시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으며 매일매일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어머니 노부코 씨는 타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내 딸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좋은 사람 찾아 떠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타카시는 끝까지 그녀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던 어느 날 마침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 때처럼 대답 없는 마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 곁을 지키던 타카시. 그런데 그녀가 타카시의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무려 6년! 와! 2190일의 세월이 흘렀을 때였죠. 자, 그러나 눈을 떴어도 아직 말을 할 수 없었던 마이.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진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무려 2년 동안이나 힘든 재활 치료를 해냈고요. 마침내 결혼을 약속한 지 8년 만인 2014년 100년 가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거라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온 8년. 그의 마음이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만든 황금팔의 할아버지. 진짜 맞아. 안녕. 브리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스를 좀 해봤던 아나운서들이 울다가 또 웃다가 브리핑을 해줬던 거고요. 자,
호주에 살고 있는 제임스 해리슨 할아버지의 취미는 우표 수집, 그리고 삶의 낙은 손자들의 재롱을 보는 것인데요. 자,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황금 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겁니다. 자, 2017년 올해로 80이 되신 할아버지에게 웬 황금 팔이냐고요? 바로 호주에서 칭송받는 할아버지의 별명이고요. 이런 별명에 걸맞게 약 100만 호주 달러, 한화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의 팔 보험에도 가입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80대 할아버지의 팔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받는 이유. 해리슨 할아버지는 1951년 고작 14살의 나이에 폐의 일부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 당시 약 13리터나 되는 양의 피를 수혈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크나큰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고요. 이때부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살려준 수많은 사람들처럼 헌혈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결심이었죠. 자, 그리고 18살이 되던 1955년부터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해리슨 할아버지의 혈액이 보통 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혈액 속에는 산모들이 걸리는 희귀병 레서스 용혈성에 필요한 항체가 들어있던 거예요. 이 피가 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리슨 할아버지는 위기에 처한 산모와 태아들을 구하기 위해 1967년부터는 일반적인 헌혈뿐만 아니라 희귀병에 걸린 산모들을 위한 성분 헌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란 해리슨 할아버지 혈장을 이용해서 레서스 용혈성에 걸린 산모들에게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 백신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아이들은 무려 240만 명이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11년도에는 총 1000회 헌혈 기록을 세워서 이분이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1955년부터 2011년까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올린 해리슨 할아버지. 호주의 미래를 살린 진정한 황금팔의 사나이로 임명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퇴근이네요. 그래요. 퇴근. 자, 이제 옆에서 그 탑5의 기사들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19, 5위입니다. 진심이 만든 사랑의 기적. 북아일랜드 출신의 셰넌 로크는 17살 때부터 뇌전증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 간질이라고 불리는 병이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 증세로 친구도 자신감도 잃은 셰넌은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더욱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하루 종일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리트리버종 반려견 포피였습니다. 자,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제 침대에 누워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둘인데요. 그런데 편안히 누워있던 셰넌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셰넌의 주위에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포피는 그런 그녀의 행동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요. 오히려 침착하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뇌전증 환자들의 경우는 발작으로 인한 과도한 침 분비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자칫 질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포피는 마치 교육이라도 받은 듯이 셰넌의 입주 위에 묻은 침을 닦아서 그녀가 질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요, 셰넌은 자신이 곧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 이유는 포피가 셰넌에게만 하는 아주 특별한 애정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나 앞발로 셰넌의 무릎을 밀거나 누르는 겁니다. 놀랍게도 셰넌의 발작 증세를 미리 감지해서 약 15분에서 20분 전에 미리 신호를 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셰넌은 이런 포피 덕분에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 같은 포피와 함께하면서부터 잃었던 자신감, 또 미소를 되찾은 셰넌.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포피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우정이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 기적보다 놀라운 진심은 늘 통하게 마련입니다.